왜 이진관 부장판사가 이렇게 주목받느냐? 바로 이제 그 지 부장판사와 대비되는 그 점 때문에 이제 일종의 비교 효과인 거죠. 사실 법원장으로서 재판 담당 재판관으로서 사실 저렇게 엄격하게 그다음에 법리와 증거에 입각해서 신속하게 진행하는 거 그건 당연한 건데 이게 이제 그 다른 부장판사와 또 이렇게 그 이번 같은 재판과 비슷한 이제 결을 놓고 비교하다 보니까 네. 유난히 도드라져 보이는데요. 감치 명령을 받았던 이 변호사는 거의 뭐 지금 집회에서 윤호개인 집회에서 굉장히 명연설자로 많이 나서고 있는 분 아닙니까? 본인은 변호인으로서의 충분한 그 법정에서의 역할을 집중하셔야지 그 장외에서 본인이 마치 투사인 것처럼 제2의 전환길이 되고 싶은 행동은 이제 그만 보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호인 감치, 증인 선서 거부, 내란 3인방 한덕수 재판 소동이었다. 재판이 소동이었다라는 얘기가 지금 붙었어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게 뭐냐? 변호인 감치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어제 한덕수 전 총리의 이 내란 혐의 재판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변호사가 감치될 뻔했습니다. 구금 명령까지 사실 내려진 상황이었는데 대체 어떤 상황이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시죠. 누구십니까? 왜 오신 겁니까? 자, 거부를 합니다. 거부했고요. 이 법정은 방청권이 있어야만 볼 수가 있습니다. 퇴정하십시오. 네. 퇴정하십시오. 지금 명합니다. 자, 지금 하시면 감시합니다. 나가십시오. 나가십시오. 말씀하시면 감시합니다. 나가십시오. 자, 감시합니다. 감시합니다. 그 구금 장소에다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시합니다. 감시합니다. 옆에 계신 분은 왜 있습니까? 나가십시오. 네, 감치합니다 한 20번 들은 것 같아요. 뭐라고 막 항의를 하니까 누구십니까? 나가십시오. 퇴정하세요. 감치합니다. 감치합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이진관 이 재판장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임주혜 변호사님, 사실 변호사가 감치가 되는 일은 사실 극히 드물잖아요. 어떨 때 감치가 되는 걸까요? 극히 드물죠. 네. 변호인도 감치는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법정 내부는 질서 유지가 돼야 되는 건데 소란스럽게 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재판장이 반복해서 제지함에도 계속해서 발언을 이어간다거나 하면은요. 네. 몇 번 구두 경고를 받고 아니면 퇴정을 요청받거나 그 다음에는 감치도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변호인이 함께 동석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이용해서 함께 있겠다고 하자 방청권 있냐 재판장이 물었고요. 방청권이 없는 상태에서 거듭 계속해서 변호인단 측에서 발언을 하려고 하고 이 재판 진행을 어렵게 하자 네. 몇 차례 구두 경고 후에 실제로 감치 명령까지 내려진 겁니다. 네. 감치 명령이 내려져서 결국 재판정 밖으로 이제 끌려 나간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이례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사실 이 법조에 출입하는 기자들도 변호사가 감치가 되는 경우는 거의 보기가 쉽지가 않은데 그 일이 바로 어제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에서 실제 상황으로 벌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영상으로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재판장이 아주 단호합니다. 감치합니다. 감치합니다. 라고 얘기하죠. 저 재판정은 누구야? 라는 생각 들지 않으셨나요? 저희가 좀 알아봤습니다. 이진관 지금 이 부장판사죠. 이 서울대 법대 사법연수원 32기 전 대구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부장판사. 지금 현재 이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을 맡고 있죠.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FC 대장동 사건 요것도 지금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명태균, 건진법사 여기 이제 관련한 알선 수재 혐의 재판도 맡고 있는 재판부 재판장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진관 판사가 아까 보신 모습에서 아시겠습니다만 굉장히 단호하고 거침이 없죠. 이게 어제만 그랬느냐 아닙니다. 사실 그 전에도 이 단호하고 거침없는 진행 눈에 띄었는데 그 모습 잠깐 보고 오실까요? 제가 재판하면서 형사재판에서 선서 거부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네. 과태료 부과합니다. 김용현, 윤순영에 대해서는
구인영장이 발부되어 있습니다. 강제 처분 형태로 영장이 발부되기 때문에 당사자의 의사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지금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그 외에 뭐 다른 혐의도 있습니다만 그런 혐의로 재판을 받고 계신 거죠. 네. 법정형이 4년까지 규정되는 죄로서 중하고 저희 재판부에서 CCTV 등 여러 증언을 봤을 때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증인이 핵심적인 인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증언 거부권은 포괄적으로 다 허용했습니다. 네. 사실 표정 하나 안 변하고 좀 조근조근 얘기를 하긴 하는데 최수영 의원님 딱 봐도 셉니다. 그러니까 저 정도 세니까 감치 결정까지 내렸다 싶긴 해요. 물론 재판장이 저렇게 네. 단호한 자세를 보이는 건 법의 신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근데 왜 이진관 부장판사가 이렇게 주목받느냐? 바로 이제 그 지 부장판사와 대비되는 그 점 때문에 이제 일종의 비교 효과인 거죠. 사실 법원장으로서 재판 담당 재판관으로서 사실 저렇게 엄격하게 그다음에 법리와 증거에 입각해서 신속하게 진행하는 거 이건 당연한 건데 이게 이제 그 다른 부장판사와 또 이렇게 그 이번 같은 재판과 비슷한 이제 결을 놓고 비교하다 보니까 네. 유난히 도드라져 보이는데요. 어쨌든 저는 지금 이 많은 이게 이제 저는 또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특검법이 좀 개정되면서 이 재판이 생중계되는 이게 이제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쵸. 이것도 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봐요. 왜냐하면 이것이 국민에게 생중계됨으로써 어쨌든 법에서 어떻게 다뤄지는가 보여지는데 이상민 장관의 선서 거부들은 거기에 있다. 그러니까 증인 선서 거부도 거기 있다고 봅니다. 보통 보면은 이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데 네. 선서 거부는 안 하잖아요. 근데 선서 그쵸. 거부를 한 이유는 뭐냐면 제가 추론하면은 일문일답을 계속 해야 될 텐데 그때마다 거부합니다. 아예 하니까 포괄적으로 한 방에 거부할 수 있는 방법이 선서 거부를 통해서 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이상민 장관도 판사 출신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핵심적인 그 고리를 이용해서 이거는 해석의 영역이라고 딱 반발하면서 그렇게 한 것은 그러니까 이게 재판의 생중계뿐만 아니라 이진관 판사의 특성도 있지만 또 지부장 판사와의 여러 가지 비교점을 통해서 아마도 이진관 부장판사가 요즘에 화제의 인물로서 화제의 재판관으로서 보여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지규현 부장판사와의 좀 비교되는 측면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취지의 또 말씀을 하셨어요. 일단 굉장히 단호한 이런 모습 또 생중계가 되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더더욱 단호할 땐 더더욱 단호한 면을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환경적인 여건도 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제 이 변호사 이하상 변호사가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이죠.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 감취될 위기 이 상황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죠. 김계리 변호사가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이진관 부장판사 예단이 드러나는 소송 지위와 발언을 그동안 서슴없이 해왔다. 오만하기 짝이 없다. 몰랐는데 이재명 재판 배당되니까 잽싸게 재판을 정지한 판사던데 라고 하면서 글을 올렸어요. 김민주 대변인님. 네. 김계리 변호사는 재판부가 정치적 성향이 좀 편향이 돼 있어서 지금 이러는 거야 라고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양쪽 민주당이나 아니면은 국민의힘의 강성 지지층들은 항상 본인들에게 재판 결과나 아니면은 과정에서의 불만이 있으면은 정치적인 판사다 아니면 정치적인 검찰이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네. 제가 보기에는 뭐 이진관 판사가 특별하게 정치적인 그 성향을 보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출신도 그렇고 지금까지 해왔던 재판의 과정들도 보고,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판결했던 내용들을 보면은 특별하게 정치적인 성향을 특별히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항상 국민의힘은 어떤 그 판사에 대해서 우리 법 연구회 출신인지를 먼저 이렇게 살펴보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것도 나오지 않으니까 트집 잡기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이 변호사하고 어제 그 감치 대신 감치 명령을 받았던 이 변호사는 거의 뭐 지금 집회에서 윤호개인 집회에서 굉장히 명연설자로 많이 나서고 있는 분 아닙니까? 본인은 변호인으로서의 충분한 그 법정에서의 역할을 집중하셔야지 그 장외에서 본인이 마치 투사인 것처럼 제2의 전환길이 되고 싶은 행동은 이제 그만 보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편향된 재판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늘 그런 식으로 공격하지 않아 왔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좀 하셨어요. 근데 지금 말씀한 것처럼 일단 이 이하상 변호사가 이 구금하세요, 감치합니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실제로 알고 보니까 구금이 되진 않았습니다. 왜? 만약 구금이 된다고 하면 서울구치소로 갔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서울구치소가 같이 볼까요?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특정 안 됩니다라고 수용을 거부했습니다. 왜? 통상적으로 이름이 뭡니까? 직업이 뭐예요? 라고 인적사항을 물어보죠. 감치를 할 때는. 근데 일절 대답 안 하고 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적사항이 특정이 안 돼서 우리가 받을 수가 없네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감치재판 관련해선 그럼 집행명령을 정지하고 일단 석방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귀가했다, 석방했다라는 건데 임 변호사님, 사실 이게 우리 생각할 때 인적사항 얘기 안 한다고 몰라? 약간 생각이 들긴 들어요. 물론 절차적인 게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한 번은 봐줬다고 봐야 되는 건가? 재판부 입장에서 그런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되는 겁니까? 사실 2명이 감치가 됐었는데 네. 재판부에서 한 명은 정확히 변호인 이름도 특정을 했습니다. 근데 다른 한 명 같은 경우는 특정까지는 안 된 상태로 일단 뭐 용모라든가 상황 같은 걸 최대한 특정이 가능하게 적어서 감치 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상 이 감치 명령이라는 것 자체가 법정에서 소란 행위에 대해서 즉시 제재하고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내려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이 감치는 최대 30일까지이기 때문에 이번에 재판부에서도 15일 감치 명령을 내렸고 결코 가벼운 처분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네. 이것이 어떤 형벌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안정적인 법정 운영을 위해서 내려졌다는 그런 명령이라는 측면에서 아마도 일단 집행 정지를 해서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 낸 거라고 보고요. 지금 집행 명령이 정지된 거기 때문에 네. 언제든 다시 또 감치를 할 수는 아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앞으로도 재판에서 이렇게 소란스럽게 한다면 네. 언제든 다시 감치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강조한 처분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네.